문득 궁금해졌다. 나는 어디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멈춰섰다. 그게 전부다. 그러니까 딱히 품은 뜻이 있거나 대책이 있어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건 내 인생을 건 실험이다. 한 번쯤은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다. 애쓰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둥둥 여행은 시작됐다. 프롤로그 중에서.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완 작가님의 야매 득도 에세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입니다. 지은이를 한번 보자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회사에 다니며 일러스트레이터로 투잡을 뛰었다. 열심히 사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인가? 억울한 마음이 극에 달한 어느 날 대책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됐지만 그림 의뢰도 거의 없고 결정적으로 그림 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놀고 먹는 게 주된 일이 됐다. 이제야 적성에 맞는 일을 찾게 되어 더욱더 게으르게 살다 보니 열심히 살지 않는데 도가 텄다. 듣기로는 들어오는 일 거절하기, 모아놓은 돈 까먹기, 한낮에 맥주 마시기 등이 있다. 다수의 책에 그림을 그렸고 쓰고 그린 그림책도 한 권 있지만 굳이 밝히지 않겠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나. 2부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3부 먹고 사는 게 뭐라고. 4부 하마터면 불행할 뻔했다입니다. 이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채우는 시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내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다. 아무래도 회사에 있는 시간은 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해야 할 일로 가득하니까. 퇴근 후의 시간은 유난히 빠르게 흘러간다. 챗 회사에선 그렇게 더디게 가더니 내일을 위해 잠들기까지 남은 시간은 서너 시간 정도. 느긋하게 행동했다간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잠을 자야 한다. 무언가를 꼭 하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뭐라도 해야 했다. 기껏해야 다운로드 해둔 영화를 보거나 인터넷 쇼핑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는 게 전부였지만 그것마저 안 하고 잠들면 왠지 억울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 시간마저 아무것도 안 하면 시키는 일만 하다가 하루가 끝나버리니까. 아, 벌써 자야 할 시간이네. 자기 싫어도 자야 해. 지금 자야 내일 일하러 가지.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을 안고 잠이 든다. 내 시간이 부족하다.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없다. 지금은 퇴사했으니 내 시간이 많다. 하고 싶은 걸 다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넘쳐난다. 자, 이제 무엇을 해볼까? 하고 싶었던 걸 마음껏 해보자. 이상하다. 분명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은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 하고 싶은 게 없다. 나 왜 이러는 걸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오다 가다 한 번쯤 봤을 한 리조트 회사의 유명한 광고 카피다. 그 카피를 처음 본 순간을 기억한다. 당시 나는 대학생이었는데 그 글을 읽자마자 당장 그곳으로 떠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아, 저곳에 가고 싶다. 하지만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 내 주제에 무슨. 그렇게 씁쓸한 마음을 대충 주워 담았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왜 그곳에 가고 싶었던 걸까? 여행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 욕망을 부추긴 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라는 문장이었다. 사실 나는 리조트에 가고 싶은 게 아니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매일 해야 할 의무로만 가득한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건 며칠 휴가를 내고 리조트에 간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었다. 이런 내가 정말 원하는 것도 모르고 리조트에 가고 싶다고 착각했다. 그러고 보면 누가 썼는지 카페 하나는 기가 막히게 썼다. 내 주머니를 터는 게 거의 성공할 뻔했으니 말이다. 지금도 그렇다. 그토록 내 시간을 원했던 이유는 무엇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였다. 그동안 뭐라도 하고 싶어 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니 이제 와서 무슨 개떡 같은 소린가 싶겠지만 나도 가끔 내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원하는 걸 모르고 헛된 것들로 허기를 채우며 사는지도 모르겠다. 대낮에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다 보면 어느새 날이 어둑해진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린다. 시간은 금이라 했는데 예전 같으면 아까워서 뭐라도 했을 시간을 이렇게 막 쓰고 있다. 평생 낭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내가 마음껏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뭐니 해도 낭비는 인생 낭비만한 게 없다. 누구 하나 눈치 주지 않는다. 해야 할 일도 없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만인가. 이런 하루를 보내고 나면 뭔가 충만한 기분이 든다. 하루를 온전히 나를 위해 쓴 것 같은 기분. 낭비가 아니라 무언가로 가득 채워지는 기분이다. 무언가를 해야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다. 때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더 큰 의미가 있다. 나에겐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 영원히 이렇게 사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나 역시 영원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원하는 건 아니다. 단지 지금은 이러고 싶다. 조금만 더 채워질 때까지. 나는 방전됐던 모양이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했고 하려고 애쓰는 동안 다 써버린 에너지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시 채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지금 충전 중이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증상이 있다. 충분한 휴식 없이 너무 일에 몰두하다 보니 정신적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려 무기력과 우울, 자기 혐오 등에 빠지는 증상이다. 번아웃 상태까진 아닐지라도 우리 대부분은 에너지가 간당간당하다. 가끔 휴식을 위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터무니없이 짧다. 당연히 귀한 휴식이니 함부로 쓸 수가 있나? 제대로 된 계획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보내기 위해 우리는 또 애쓴다. 쉬는 동안에도 온전히 쉬지 못하는 것이다. 몇 년 전에도 완전히 에너지가 소진되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자발적 백수가 됐던 경험이 있다. 푹 쉬면서 충전할 생각이었는데 충전이 잘 안 됐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낭비라 생각했기에 뭐라도 해야 했다. 뭘 했냐고? 고민했다. 그 긴 시간을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 채웠다. 그것을 노력이라 착각하면서 결국 마음을 편하게 갖지 못하면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인간은 뇌의 95%를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쓴다고 한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현재에 집중하지 못한다. 고작 5%의 뇌로 현재를 살고 있으니 금방 방전될 수밖에 없다. 방전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하는 게 아니라
덜하는 게 아닐까? 걱정도 좀 덜하고 노력도 좀 덜하고 후회도 좀 덜하면 좋겠다. 그것이 방전되지 않는 지혜가 아닐까? 그럼 다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러 가야겠다. 삶의 균형. 균형,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 나는 이 단어를 좋아한다. 아니, 동경한다. 늘 균형 잡힌 삶을 동경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삶을 살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회사원의 삶도 그렇겠지만 프리랜서의 삶도 균형을 잃을 때가 많다. 예전에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 동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은 그와 정반대의 사람일 거라고.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동경하는 것이라고. 같은 맥락에서 균형 잡힌 삶을 동경한다는 건 내가 균형 잡힌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의미한다. 나는 한쪽으로 치우친 적당함이 없는 극단적인 사람이다. 적당히 열심히 살면서 적당히 게으르게 살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열심히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하여간 중간이 없다. 중간이. 오랜 세월 꿋꿋이 한 가지 일에 매진하여 장인에 이른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고 그들을 닮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장인처럼 한 가지 일에 매진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책망하며 괴롭히기 일쑤였다. 알고 보니 나는 장인과는 정반대로 실증을 잘 내는 사람이었다.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 내가 금방 실증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한 후로는 장인처럼 되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었다. 그건 본성을 거스르는 거니까. 대신 그런 내 성향을 잘 알기에 어떤 일에 실증을 느낄 때 또 실증이냐 조금만 더 해보자라며 마음을 다독일 수 있게 됐다. 장인까진 못 되더라도 적당함을 찾았다고 할까? 사주팔자를 잘 믿지 않지만 언젠가 내 사주에 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불로만 가득하다고 했다. 너무 뜨거워서 항상 갈증을 느끼고 자신을 못살게 괴롭히는 거란다. 그 이야기가 묘하게 위로가 됐다. 아, 나의 마음은 이렇게 치우쳤구나. 내가 그토록 괴로웠던 이유가 이거였을 수도 있겠구나. 신기하게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괴로움이 줄었다. 자신의 치우침을 안다는 건 균형을 잡는 첫걸음이다. 이제껏 이를 악물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그건 역시 한쪽으로 치우친 삶이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치우친 노력하지 않는 삶을 시험하고 있다. 왼쪽과 오른쪽 끝, 양극단을 오가는 치우친 불균형의 삶이지만 양쪽을 다 경험하고 나면 균형을 맞추게 되지 않을까? 흔들리던 오뚜기가 바로 서듯이. 그렇다면 이 불균형은 옳다. 너무도 치우쳤던 이전 삶에서 균형을 맞추려면 이 정도의 반작용은 있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이다. 나는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우리의 삶은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와 같다. 파도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잘 잡으려면 꼿꼿해선 안 된다. 유연해야 한다. 힘을 빼고 이리저리 휘둘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파도에 맞춰 무게중심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쉴 새 없이 옮겨야 넘어지지 않는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 마치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자세히 보면 열심히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내 삶이 매우 불안해 보일지라도 너무 걱정할 것 없다. 이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것이니까. 그런데 가만 이제 슬슬 멈출 때도 됐는데 멀미가 날 것 같다.
어떻게 파도가 끝이 없냐? 어유 지겨워. 느려도 괜찮아.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30분이 지나도록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주문이 안 들어간 건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고 음식이 왜 이렇게 늦냐고 항의도 해보고 죄송하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사과를 들었지만 이미 기분은 상했고 우리 음식이 나왔나 계속 힐끔거리게 되고 혹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음식을 받을까 감시하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맘만 없어 봐라 하고 마음속으로 협박도 하고 막상 음식이 나와도 기다린 시간이 억울해 맛이 그저 그런 것 같고 겨우 이런 음식 때문에 내 소중한 시간을 버렸나 하는 생각에 다시 화가 난다. 아무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분명 마음속에선 온갖 감정이 소용돌이칠 것이다. 기다리는 건 그다지 즐거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기다림이 아무렇지 않은 가게가 있다. 안국동에 즐겨 찾던 막걸리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그런 가게였다. 주인 혼자서 음식도 만들고 서빙도 하는 작은 가게였다. 그 가게 메뉴판 맨 앞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제가 좀 느립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오래 기다리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음식을 오래 기다리는 것이 싫은 사람이야 그 글을 읽고 바로 나가겠지만 대부분은 단번에 한없이 마음이 너그러워져 흔쾌히 기다리는 것을 택한다. 원래 느리다는데 어쩌겠는가. 음식이 나오기까진 대충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기다리는 동안 먼저 나온 막걸리를 홀짝거리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 안주가 빨리 나오는 기분이다. 음식 맛은 어찌나 좋은지 이 정도면 1시간도 기다릴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드는 이상한 가게였다. 앞서 이야기했던 기다림과 사뭇 다른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메뉴판에 적힌 한 줄의 글 때문이었다고 확신한다. 처음부터 느리다고 인정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초조함에서 여유로움으로 바꾸어 놓았다. 평소에 빨리빨리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도 모두의 마음속엔 여유로움과 너그러움이 숨어 있다. 그것을 메뉴의 문장이 꺼내준 것이다.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한다. 아니, 솔직히 너무 자주 한다. 남들은 모두 자리를 잡고 무언가를 찾고 이루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 우리는 자주 불안하다. 뒤처지는 것, 그것도 내가 전문이다. 나는 사수를 해서 대학에 갔고 휴학도 했고 25살에 군대에 갔고 30이 넘은 늦은 나이에 대학을 졸업해선 3년간 백수로 지냈다. 이것만 봐도 나는 또래보다 6년에서 7년 정도 뒤처졌다. 나는 20대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뒤처진 채로 살고 있다.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뒤처졌는지도 모르겠다. 누가 그러지 않았나? 돈 많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도 실력이라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내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성공으로 가는 것만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쪽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형편도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때때로 그 변화가 너무 미미해서 내 욕심만큼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나는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느린 사람이다. 내가 원래 좀 느려. 나는 예전부터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버렸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숨기지 않고 말하고 다녔다. 신기한 건 주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거나 한심해하지 않고
내 느린 속도를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다. 그런 반응을 보면서 나 역시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함보다는 천천히 간다는 여유로움이 생겼다. 단골 막걸리집에서 주인장의 느린 손을 탓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을 즐겼던 것처럼 나는 농담으로 남들보다 7년이 뒤처지고 있으니 남들보다 7년 정도 더 살면 되지 않겠냐고 말한다. 아니면 또래들보다 7년 젊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버린다. 나는 느린 만큼 젊게 산다. 느린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남들과 꼭 속도를 맞춰 살아야 하는 걸까? 사람들은 남들과 똑같이 살기 싫다고 말하면서도 왜 똑같이 맞추려고 애를 쓰고 뒤처지면 불안해하는 걸까? 그리고 설령 뒤처지고 느리다고 한들 그게 큰일일까? 사람은 각자의 속도가 있다. 자신의 속도를 잃어버리고 남들과 맞추려다 보면 괴로워진다. 남들과 다르게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남들과 전혀 다른 삶이 된다. 개성이다. 오, 유니크. 내 삶이 완전히 불안하지 않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나도 종종 불안하다. 하지만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불안은 크게 없다. 어차피 나는 느리니까. 그리고 천천히 가다 보니 남들은 저만치 앞서 뛰어가 버려서 어느 쪽으로 따라가야 하는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남들이 어디로 갔든 상관없이 그냥 내 길을 걸어갈 뿐이다.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 앞서가네 뒤처지네 하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어버렸다. 혹시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하다면 아마도 뒤처진 게 맞을 거다. 하지만 뒤쫓을 필요는 없다. 자신만의 속도와 길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느린 건 창피한 게 아니다. 인정하자. 우린 뒤처졌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뻔뻔함이 너무 좋다. 이왕 늦은 거 천천히 가면 어떨까? 인생도 더 길어졌는데 빨리 가서 뭐 하려고 그러나. 나 혼자 느릿느릿 가려니 외로워서 그런다. 같이 천천히 가자. 만약 모두가 합심해서 뛰지 않는다면 이 지긋지긋한 경쟁 사회도 달라질지 모른다. 정말이라니까. 안 되는 게 정상. 아,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우리는 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괴로워한다. 노력을 안 했으면 모를까? 나름 열심히 노력도 했건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더 괴롭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게 정상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원하고 꿈꾸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보자. 돈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부자가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누가 죽는다. 그런 능력을 두고 우리는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건 초능력이다. 우리는 초능력자가 아니다. 원래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한다.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휴가를 떠난 신을 대신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게 된 브루스. 사람들의 소원을 일일이 읽기 귀찮았던 브루스는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다. 모든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냐는 단순한 생각에서 말이다. 그 결과 세상은 하루아침에 혼란에 빠지고 아수라장이 된다. 수십만 명의 사람이 동시에 복권 1등에 당첨되고 1등 당첨금이 고작 17달러인 거에 분노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 도시는 마비가 된다. 그뿐일까? 영화엔 나오지 않았지만 연쇄 살인마는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테고, 기업 사장은 직원들에게 돈을 조금 주고 일을 더 많이 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을 테고, 수많은 수험생은 합격을, 철없는 학생들은 학교에 불이 나서 등교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했을 테니, 이게 다 이루어지면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다. 이걸 보면 모든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없지만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번쩍 든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건 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고나 할까? 노벨 평화상을 준다면 기쁘게 받겠다. 인생이 주변 사람들이, 세상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분명 그 사람을 욕심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어떻게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되기를 바라느냐고 속으로 욕을 하겠지. 그런데 내가 그러고 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나는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왜 나는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생긴 걸까?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걸까? 왜 나는? 따지고 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건 거의 없다. 어쩌면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잃을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게 인생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삶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니다. 우리의 삶은 지극히 정상이다.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 지금이 정상이다. 괴로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뭐야? 괜히 속상했잖아. 어쩌다 이런 어른이 됐습니다만, 영화 태풍이 지나가고의 주인공 료타는 유명한 소설가가 되는 것이 꿈이지만 생활고 때문에 흥신소에서 일하며 사장 몰래 고객들을 협박해 뒷돈을 챙긴다. 료타가 고등학생에게 삥을 뜯는 장면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 당신 같은 어른은 되고 싶지 않네요. 한마디 하겠는데요. 되고 싶다고 다 되는 줄 안다면 크게 착각하는 거다. 맞다. 이 영화를 만든 고에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말처럼 모두가 되고 싶었던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료타도 분명 고등학생 돈이나 뺏는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살다 보니 그런 어른이 됐을 뿐이다. 나 역시 그렇다. 어린 시절 꿈꿨던 나의 모습은 전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중학교 시절 일기장에 따르면 난 지금쯤 수영장이 딸린 집에 살면서 외제차를 몰며 일은 안 해도 되지만 그냥 취미로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1년의 반 정도는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어른이 되어 있어야 한다. 중학생의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꿈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물질적,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어른이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 내 현실은 뜻밖의 무소유 신세다. 꿈꾸던 대로 되지 않았으니 내 인생은 실패한 걸까? 누구나 꿈꾸는 모습이 있다. 몇몇 사람은 그 모습을 이루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꿩 대신 주어진 닭 같은 삶인 것이다.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는 닭을 앞에 두고 우리는 고민에 빠진다. 누군가는 닭을 꿩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누군가는 마지못해 닭을 먹는다. 또 누군가는 이게 아니라며 닭을 아예 외면해 버린다. 내 삶을 고통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꿈꾸던 것들을 잡으려 애를 썼지만 잡히지 않고 자꾸 멀어져만 갔다. 꿈을 이루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하지만 계속 불행했다. 그랬던 내가 최근 몇 년간은 행복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됐다. 상황이 더 나아져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부정하며 노력하는 대신
지금의 나를 좋아해주고 인정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내 삶도 꽤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겨우 이런 거에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만약 노력해서 꿈꾸던 모습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단 열심히 노력하는 중에도 삶은 이어진다. 아직 꿈꾸던 모습이 되지 못한 삶을 보며 괴로워하진 않았으면 한다. 기대에 못 미치는 지금의 내 모습도 꽤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꿈을 이루어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착각이다.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행복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꿈이 뭐라고? 꿈을 이룬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루지 못해도 그만이다. 에이 아쉽다 정도로 훌훌 털고 지금 주어진 삶에서 행복을 찾아 누리기에도 짧은 생이다. 꿈꾸던 대로 되지 못했다고 실패한 인생은 아니다. 실패한 인생이란 없다. 누군가는 루저들이나 하는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자신을 채찍질해야 한다고 다그치겠지. 그렇게 말한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자기 위로나 자기 합리화가 나쁜 것일까? 자기 삶을 긍정하고 사랑하려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하는 게 잘못된 것일까? 나는 내 삶을 더 사랑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몇천 번이라도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 생각이다.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내 인생을 사랑해 준단 말인가? 꿈꾸던 대로 되지 못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끌어안고 계속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건 관점의 차이다. 꿩 대신 닭이라고 하면 뭔가 덜 좋은 걸 얻는 것 같지만 꿩 대신 치킨이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치킨은 사랑이니까. 당장이라도 맥주캔을 따고 싶을 만큼 흥분된다. 지금 우리의 삶은 닭이 아니라 치킨이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타인의 취향.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에서 남자들의 잇 아이템이라며 수염 파우더를 소개하고 있었다. 수염 파우더가 뭔가 했더니 영화나 드라마의 분장처럼 가루로 된 수염을 브러쉬를 이용해 피부에 붙이는 제품이었다. 좀 쓸데없어 보이긴 했지만 수염을 기르고 싶은데 수염이 안 나거나 숱이 부족한 남자들의 귀가 솔깃할 만했다. 그건 그렇고 그걸로 수염을 잘 만들어질까? 남성 출연자들이 직접 사연에 나섰다. 어설픈 실력 때문인지 제품의 한계인지 다들 우스꽝스러웠고 스튜디오는 웃음바다가 됐다. 그 모습을 한심하게 쳐다보던 여자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대부분 여자는 수염 기른 남자를 극도로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서 수염을 기르고 싶냐는 것이었다. 그 질문에 한 남자 출연자는 이렇게 답했다. 수염은 여자들 마음에 들기 위해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그리고 여자 중에도 소수이지만 수염 마니아가 있어 괜찮다고 했다. 미지근한 다수를 공략하는 것보다 열광적인 소수를 공략하는 게 더 성공률이 높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 나는 단번에 설득당하고 말았다. 뭔가 깨달은 것 같은 기분. 깨달음은 불현듯 수염 파우더와 함께 찾아온다. 앞서 이야기한 수염 전략은 선택과 집중을 의미한다. 두루두루 다 잘하려 하지 않고 한 가지에 집중해서 성과를 높이는 전략. 수염 전략은 다수에게 잘 보이는 걸 과감히 포기하고 수염을 좋아하는 소수에게 집중한다. 우리가 평소 즐겨 쓰는 전략과는 아주 다르다. 보통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이나 여자들이 좋아하는 코디 같은 걸 검색해서 호불호가 적은 다수의 취향에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그와는 반대로 여자들이 좋아하든 말든 자기 만족을 위해 수염을 기르고 수염을 좋아하는 소수의 사람만을 만나겠다는 당당함은 쿨하다 못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걸 모조리 했는데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른 이들과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하고 수염을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간과한 걸까? 수염은 안티가 많은 대신 경쟁자가 적은 블루오션이다. 우리는 왜 소수의 취향을 무시해 왔는가? 우리는 왜 안티를 두려워하는가? 좀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걸 그려야 할까? 친한 동생으로부터 이런 고민을 들었다. 물론 나도 하는 고민이다. 창작자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한다. 세상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서 자신이 하는 작업에 확신이 떨어지고 한없이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이 긴 어둠을 끝내고 어서 빨리 세상에 인정을 받고 싶어서다. 그것은 경쟁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많은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이다. 그럴수록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대중의 취향 사이에서 고민은 깊어진다. 나 또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결국 하나마나한 고민이라는 것이다. 만약 많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걸 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작정하고 많은 사람의 마음에 든다는 것, 그거 알고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다. 대중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에 유명 배우가 출연하여 흥행을 목표로 만들어진 수많은 상업 영화가 줄줄이 망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대놓고 해도 실패하기 일쑤다. 사람들의 취향은 정말 각양각색이어서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해서 성공했다기보다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했다는데 그걸 많은 사람이 좋아해 준 것이라 보는 게 맞다. 그런 걸 두고 취향을 저격했다라는 표현을 쓴다. 작품이 성공한 이후에 성공 요인을 분석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로 이런 것이었더라 하는 거지 꼭 그 요소들 때문에 성공한 건 아니라는 말이다. 되레 많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게 아닌데 의외의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것들도 많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작품, 그야말로 결과론적인 이야기이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작품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면 나부터 당장 하겠다. 성공이 보장되는 걸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를 좋아한다. 그의 첫 영화 저수지의 개들 때부터 열렬한 팬이다.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중적이지 않다. 대놓고 B급 정서로 무장한 그의 영화는 애초에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생각 따윈 없다는 듯 줄기차게 폭력적이고 조금은 황당한 자신만의 스타일과 이야기로 폭주한다. 마니아층만 좋아할 그의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폭넓은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대중의 취향에 맞추려 하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과 세계관을 밀어붙여야 하는 건 아닐까? 그 세계가 설득력 있다면 대중은 열광한다. 저격당하는 것이다. 대중을 맞추려 눈치 보는 작품은 얄팍할 수밖에 없다. 대중은 그걸 귀신같이 알아채고 외면한다. 차라리 개성 있는 편이 낫다. 그게 바로 수염 전략이다.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쿠엔틴 타란티노라지만 그의 영화를 싫어하는 안티들도 많다. 봐라,
어차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사람들에게 맞추려 하면 점점 힘들어진다. 사람들의 마음은 알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의 변덕에 이리저리 휘둘리게 될 테니까. 나만 해도 이게 좋았다, 저게 좋았다 한다. 그 마음을 어떻게 맞춘단 말인가.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한다고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건 아닐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어차피 결과를 알 수 없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낫다. 남들의 인정에 목매지 말고 자기 세계에 집중하다 보면 그 세계가 더 단단해져 결국은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 끝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고 싶은 걸 실컷 했으니 남들의 취향에 맞추려고 노력만 하다 끝내 인정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모두를 맞추려다간 아무도 못 맞출 수 있다. 그러니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두 수염을 기르자. 무난한 사람보다는 개성 있는 사람이 되자. 안티를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개성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유치한 마음 때문이라는 걸 되새긴다면 선택은 한결 가벼워진다. 그나저나 이런 이야기는 성공한 사람이 해야 설득력이 있는데 나처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 하니까 설득력 무지 떨어진다. 미안하다.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찾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부디 건투를 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